깊은 옛날 현재의 울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한 마을이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천년바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생겼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천년바위가 울산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이곳에서 제를 올리고 풍요와 평화를 기원했다. 어느 날 수수께끼의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길을 걷다가 천년바위의 기운을 느끼고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아해하며 바라봤지만 원래 낯선 이를 따듯이 맞이하는 그들의 성격 덕분에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신 분이시며 왜 천년바위 앞에서 경배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바다의 수호자이다. 천년바위 역시 바다의 일부이며 강력한 기운이 숨쉬고 있네. 지금부터 내가 이 기운이 온전히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방문했어.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그의 지혜로운 눈빛과 고요한 음성에서 나오는 신비로움에 매료되었다. 노인은 마을에 머무르며 사람들이 천년 바위를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바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은 낚시를 할 때마다 바다가 준 것들에 감사하며 바다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을과 바다는 조화와 공존의 길을 걸었고 울산은 어느새 풍요로운 마을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큰 재앙이 닥쳤다. 폭풍과 몰아쳐 바다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마을을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평화를 이어오던 바다마저 그들을 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의 운명도 위태로웠다. 그 순간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천년바위에 올라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바다의 영혼들이여 이 마을과 그 고귀한 사람들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오랜 친구였고 강과 산과 바다로 이어진 이 땅의 한 부분입니다. 노인의 애타는 기도는 천년바위를 통해 바다 깊은 곳으로 울려 퍼졌고 이내 폭풍은 잠잠해졌다. 천년바위는 더욱 단단해지고 광채를 뿜어내며 마을을 보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젠 나의 역할도 다한 것 같구나. 천년바위와 바다가 항상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기억하라. 천년바위를 믿고 존중하며 바다를 사랑하는 법을.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바위와 바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언제나 조화롭게 살아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울산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마을로 남았다.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천년바위에 대한 전설과 은혜로운 바다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그들의 터전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오늘날 울산 사람들은 이 전설을 간직하며 바위와 바다의 옛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승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신안 지역에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안 지역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바다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신안의 중심에는 매년 한 번씩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현상이 있었다. 이 현상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물이 둘로 갈라지며 길이 생기는 것으로 이때 수많은 민물조개와 해산물이 그 길 위에 드러나 사람들은 이를 수확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바다의 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바다의 길이 열리기 전날에는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가 해변에 서서 바다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장로는 대신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그의 기도와 춤은 바다가 갈라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졌다. 어느 해 장로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바다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마을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장로의 손자인 어린 소년 진우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대역을 맡겠다고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으나 소년의 결심의 힘을 얻어 그의 도전을 지지하기로 했다. 드디어 바다의 길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고 진우는 해변에 서서 할아버지에게 배운 춤과 노래로 바다의 기원을 올렸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하늘과 바다에 닿았던 것일까. 갑자기 바다가 요동치며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바다의 혜택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해의 풍작은 역대 최고였고 장로는 손자의 성공을 기뻐하며 후계자로서 진우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해마다 진우는 바닷가에 서서 신안의 전통을 이끌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바다의 신비로움은 마을 사람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바다는 늘 그곳에 있었고 언제나처럼 사람들은 그 바다에 감사하며 살아갔다. 시간이 흐르고 신안의 전설은 다른 섬으로도 퍼져나가 많은 이의 마음속에 바다의 경이로움을 심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랗고 키가 큰 산들로 둘러싸인 천안이 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깊고 맑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물이 마치 하늘을 담은 듯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호수의 중심부에는 작은 섬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청동오리와 백조가 날마다 논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용의 연못이라 불렀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한때 용이 살았으며 그 용은 연못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었다고 한다. 용은 때때로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에 불행이 닥치려 할 때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긴 메마름 속에서 마을의 밭과 들판이 갈라지고 연못의 물조차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연못가에 모였고 용이 나타나 물을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연못에서 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때 마을에선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지수였다. 지수는 호수와 용의 전설,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언젠가는 용을 만나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지수는 자신이 태양보다 밝은 낙관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용을 만나 연못을 되살릴 방법을 찾겠다 결심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지수는 몰래 집을 나와 연못 근처로 갔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큰 바위에 앉아 달빛에 반짝이는 수면을 응시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연못의 물결이 요동쳤다. 깜짝 놀란 지수는 물속에서 빛나는 비늘을 가진 큰 생명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용이었다. 용은 지수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어린아이야. 나는 이 연못의 보호자 천안의 백령이다. 그리고 용은 연못이 어떻게 마르게 되었으며 그 이유가 바로 마을 사람들 사이의 분쟁 때문임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마음의 천둥과 번개가 하늘에 비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지수는 용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는 갈등을 풀고 마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지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연못 가장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는 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열 것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자 오래 지속되던 오해와 갈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연못은 금방 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서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수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까지나 전설의 용과의 비밀 이야기가 소중히 남았다. 따라서 천안의 연못과 용의 전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억 속의 감사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는 아름다운 고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고택들 중 하나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은비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고택에는 원래 양씨 가문이 살고 있었다. 그중 양씨 가문의 딸 양소희는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뛰어난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소희의 부모님은 딸의 혼사를 정하려고 매년 열리는 안동의 유유자적 축제에 참석했다. 축제에서 훌륭한 혼처를 찾기를 기대했던 부모님은 늘 조심스럽게 소문을 듣고 사이감을 물색하곤 했다. 어느 해 축제가 열리는 날의 한 신비로운 장인이 안동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고운 공예품을 가지고 다니며 그것들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본래 정체는 신선이었다고 전해진다. 장인은 은비녀 혹은 작은 은으로 만든 조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 비녀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마법의 비녀였다. 이 비녀를 꽂으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에 양씨 가문도 그 장인을 찾아갔다. 양소희의 부모님은 그 장인에게 은비녀 하나를 사주었고 그 비녀는 곧 소희의 머리를 장식하게 되었다.
신비한 비녀를 꽂은 소인은 마치 세상의 다른 차원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소인은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어도 그의 속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소인은 사람들이 안동을 떠날 때까지도 혼인을 하지 못했다. 그녀를 둘러싼 풍문은 그녀의 심리적 기준이 높음을 탓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택 주변에는 찬란한 빛이 돌며 은비녀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는 이 고택을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두 고택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마침내 소인은 스스로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며 살아갔다. 소인은 은비녀의 도움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결국 가문의 전통과 맞아떨어지는 한 학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 학자는 소희와 더불어 많은 학문을 깨우쳤고 두 사람은 안동의 현자로서 후세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남겼다. 안동 지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은비녀의 전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고택은 세월이 지나면서 안동의 신비로운 유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안동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깨우쳤다고 전해진다.